안전자산에 대한 개념조차도 패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대는 네. 결코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식경제연구소의 박종훈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요즘 미국 국채 시장이 뭐 코인처럼 움직입니다. 원래 채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묵직하게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 도대체 요즘 뭔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미국 국채가 이제는 결코 예전처럼 안전자산이 아니다. 그리고 금리가 한 3% 정도 넘어가니까 예를 들어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이게 한 3% 넘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우리나라의 채권 전문가 분들이 미국 국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미국 국채가 주식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2020년, 21년 이럴 때 재난지원금으로 엄청난 돈을 뿌렸잖아요. 근데 그 돈을 뿌린 걸 전부 다 어떤 국채로 마련했냐? 3개월짜리, 뭐 6개월짜리 이렇게 초단기채로 마련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장기채를 많이 발행하면 이게 시장에 부담을 줘서 시장 금리를 막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2008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고 항상 이렇게 단기채로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위기가 좀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장기채로 점점 전환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전환 과정이 2011년에는 아주 쉽게 일어났어요. 2008년 경제 위기 때 막 썼던 그런 돈들을 2011년에 장기채로 자연스럽게 전환했는데 왜 그랬냐?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채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더 이상 미국의 장기 국채가 안전자산이냐 여기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불이 다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채에 대한 전환이 시장에서 어떻게 수용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제일 궁금한 건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국채의 전반적인 금리 기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래서 국채 금리를 예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재작년부터 계속 주장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결코 초저금리 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자,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기준으로 가장 낮았던 게 0.54%였습니다. 야, 그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2020년 7월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금리로 돌아가는 건 물론 당연히 불가능한데 그때 이제 앞뒤로 보면 대체로 좀 금리가 괜찮았다 할 때 1.5%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금리로 다시 돌아가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요즘 시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돈이라는 것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자 수요가 많고 또 아니면 공급이 많고 이거에 따라서 바뀌겠죠. 우리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배추값, 배추값이 막 폭락해서 예를 들어서 배추밭을 갈아엎는 이런 현상들, 배추 공급이 너무 많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왜 돈값이 이렇게 계속 싸졌는가? 금리가 바로 돈값이잖아요. 그 이유는 돈의 공급이 진짜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 돈의 공급을 해왔던 게 바로 누구였냐? 지금까지 연준이 돈을 찍어서 돈을 공급해서 이렇게 돈의 가격이 낮아져 왔던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연준이 또 돈을 찍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돈의 공급이 풍족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고금리 시대까지는 제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이게 초저금리 시대로는 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저는 중금리 시대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주장을 22년 말부터 제가 책으로 쓰는 거예요. 책에도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23년 하반기에 제가 평소에 굉장히 요즘에 야 이분 진짜 잘 맞추신다 하는 분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앞으로 10년 동안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평균이 4.75로 중금리 시대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약간 제가 했던 예측에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느낌이 요즘 들고 있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국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돈도 수요 공급이 있는 것처럼 국채도 수요 공급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할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OECD 국가들도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어찌 보면 세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세출은 계속 있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이 계속되는 걸로 보여지고 미국도 이제는 뭐 자신감이 붙은 건지 계속해서 뭔가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좀 스스럼 없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좀 걱정되는 게요. 이 채권을 이제 장기채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 사실은 좀 늦었어요. 지난해부터 했어야 되는데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아무래도 이 대선 때문이 아닌가 자꾸 의심이 되는 게 지난해부터 했어야 될 장기채의 전환을 자꾸만 늦추니까 이제 미국에도 이 채권 차입 위원회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 경고를 한 겁니다. 너무 단기채 비중이 높다. 빨리 장기채로 조금씩 전환을 하자. 그래서 조금 늦게 올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장기채를 진짜 많이 발행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제가 똑같이 단기채를 발행했다가 이거를 2011년부터 장기채 전환을 하면서 본드라 그러는데 초장기채 한 30년짜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행했냐. 1.5조 달러를 2011년에 발행을 했거든요. 그때도 야 미쳤다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행하다니라고 했는데 올해 만약에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발행을 하면 1.9조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데 미국 역사상 본드를 장기채를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이 만기 듀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듀레이션을 이렇게 조정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 만약에 이 시장의 전망 그리고 옐런이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자꾸 경고를 하니까 해야 된다면 1.9조 달러는 분명히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장기채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거라 지금 뭐 단지 그냥 빚을 많이 진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장기 채권이 늘어난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채권이 많이 발행되고 그리고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또 이해를 했는데 그럼 이런 장기 채권을 대부분 누군가 또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좀 전에 우리 그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미국 국채를 바라보는 시선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이런 국채 발행은 원활하게 앞으로도 잘 전개가 될까요? 벌써 5월 달에 국채 발행하는데 아니 이렇게 국채를 보통 이렇게 발행할 때 다 이렇게 입찰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5월 하순에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거든요. 앞으로도 이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던 주체가 바로 미국의 연준이었잖아요. 근데 연준이 이제는 거꾸로 국채를 내다 파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사줄 수 있는 미국의 금융회사들도 예전만큼 자금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외국에 국채를 사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이 끊임없이 미국 국채를 팔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팔았냐? 지난해 1월 대비 이제 최근 데이터가 3월까지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지금 거의 1,000억 달러어치의 국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8,6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 7,600억 달러밖에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누가 미국 국채를 사겠느냐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 국채 시장을 버텨주던 그런 세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어딜까요? 어디예요? 바로 다른 나라 서방의 수많은 중앙은행 그리고 서방의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진짜 대량으로 사주고 있었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한 1년 한 석 달 동안 기껏해야 팔아봤자 물론 이 돈도 굉장히 크지만 1,000억 달러밖에 안 팔았거든요. 물론 이것도 크지만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서방 유럽의 금융회사들 특히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규모로 미국 국채를 사주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 두 번째 2위 국가였잖아요. 이 순위가 곧 있으면 바뀝니다. 중국 다음으로 2위가 될 나라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지금까지는 미국 국채를 한 6,600억 달러를 지난해 1월 같은 경우에 들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3월 데이터를 보면 7,300억 달러로 이 무려 7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샀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산 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고작 2,500억 달러밖에 들고 있지 않았는데 이 같은 기간 동안 15개월 동안 무려 이 3,600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1,100억 달러 가까이 샀거든요. 자, 이렇게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캐나다 이 네 나라만 합치면 무려 3,2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사줬습니다. 자, 중국이 그동안 시장에 내다 판 금액이 고작 1,000억 달러였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큰 돈이지만 3,000억 달러를 서방의 금융회사,
중앙은행이 이렇게 대량으로 사주니까 그동안 미국 국채 시장이 그나마 안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영국, 캐나다, 룩셈부르크와 같은 이 서방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게 된 게 뭐 그들 나름대로 앞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게 투자 매력도가 높을 거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한 경제적 이유라고 보세요? 아니면 약간 국제 정세적으로 사주게 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어쨌든 경제 전문이니까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네. 원래 사실 이들 나라들이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요.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예. 캐나다는 사실 이 1,000억 달러가 넘게 미국 국채 사줄 만큼 여력이 없어요. 적자가 진짜 오랫동안 누적돼 왔거든요. 예. 그리고 영국 뭐 그동안 경제 뭐 무너진다 망한다 맞아요. 옛날의 영국이 아니다 뭐 네. 영국 대영 제국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700억 달러를 들였다? 이게 사실 돈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너무 이상하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경제적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 이들 나라들이 예. 경제적 체력이 미국보다 약하니까 예. 그나마 여유 있을 때 미국 달러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자신들은 금리를 미리 낮출 거니까 예. 이때 그러면 자신들의 통화 가치가 떨어질 거잖아요. 예. 이걸 대비해서 실탄을 좀 이렇게 장착을 해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경제적으로 순수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 아니 그것만으로는 이 해석이 될 만큼 규모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게 3천억 달러가 훨씬 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유럽 국가들 그리고 캐나다 이런 나라가 가장 현재 경계하는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네. 이 사람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겠다는 게 지금 유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동맹들보다도 지금 현재 러시아 편을 들지도 모르는 진짜 뭐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어 이런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이 의심을 유럽 국가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래도 바이든이 그나마 낫지 않냐.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국채 금리가 튀면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준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들 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보고 있다면 네. 당연히 뭐 사는 게 당연한데 여력이 없는 나라가 이렇게 샀다는 건 아무래도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국 국채 금리 기조 그리고 미국 국채 발행의 규모나 발행의 상태를 우리가 체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미국의 국채 금리 기조의 변화가 우리의 채권 시장이나 우리의 금리 기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텐데요. 앞으로 이 지금 말씀 주셨던 여러 상황들을 종합했었을 때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뭐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오랫동안 동결해 놨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는 계속 요동칩니다. 맞아요. 어디에 따라서? 바로 미국 국채 금리에 따라서 요동을 치죠. 당장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5월 29일 날 갑자기 막 튀어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튀어 올랐던 게 미국에서 이제 뭐 2년 만기, 5년 만기 이런 국채에 경매를 했는데 이게 시장 반응이 워낙 차갑다 보니까 예. 야 이거 큰일 났네 하는 생각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그때 4월 29일 날 갑자기 4.6까지 뛰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갑자기 한 3.6까지 거의 뛰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우리나라 중앙은행보다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도 미국 국채 금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 이 국채 시장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를 해줘야 네. 물론 시장에 맡겨야 되지만 원래 시장이니까 하지만 지금은 국채를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발행을 하니까 잘 금리를 통제하면서 이 국채를 발행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여기에 똑같이 이 요동을 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잘해주기를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긴축 기조로 돌아서지 않고 미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들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전 세계 국채 시장에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는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건 좀 달리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점점 그 가중치가 줄어들고 국제적인 국채 시장들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좌지우지되는 요소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는 한국은행이 독립돼 있는 것 같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정작 연준 페드로부터는 독립이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니 아니냐 이런 거랑 관계없이 미국에 따라 요동을 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이 여러 가지 채권 시장 이런 데서 외국인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 20%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문제점은 거래되는 비중을 보면 외국인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고요. 예. 특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워낙 큰 영향을 주니까 예. 이게 현물 시장까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건 20%인데 예. 실제로 시장의 영향력은 거의 50%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극 재정을 쓰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적자를 계속 본다든가 또는 최근에 세수 펑크가 나서 우리나라도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예전하고 금융시장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 네. 이걸 항상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진보와 보수 양쪽 다 예를 들어서 보수는 세금 깎아주자. 예. 그리고 진보 같은 경우는 돈을 더 쓰자. 이게 항상 뭐 공통적인 예. 그런 현상이었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세금 더 쓰자는데도 예를 들어서 돈을 더 쓰자는데도 손을 잡았고 예. 세금 깎아주는데 손을 잡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장기 금리가 예를 들어서 안정돼 있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돈을 더 써도 네.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지만 예. 문제는 지금처럼 미국조차도 국채를 이렇게 뭐 발행을 할 때 시장 반응이 차가워서 그냥 국채 금리가 막 튀어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 해외의 영향, 특히 미국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중하게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경제 정책은 언제나 정답이다. 이거는 이때도 정답이고 예를 들어 30년 전에도 정답, 10년 전에도 정답, 지금도 정답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예.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이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예. 항상 보면 하나의 주장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금은 유연하게 정책을 좀 끌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더 규모감 있거나 안정감 있는 국가들이 국채 시장을 전부 좌지우지하게 될 경우 정작 우리나라 국채 발행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좀 있을까요?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금리를 좀 덜 올려놓긴 했지만 예. 그래도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채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이 나라에 투자해 놨는데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다든가 아니면 국채 금리를 더 끌어올린다든가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정책을 쓸 것을 경우에는 그 나라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재정 적자 문제, 세수 펑크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신호가 연말까지 계속 잡힌다 그러면 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제 선진국도 됐고 네. 이제 이전하고는 달라라는 좋은 시각이 연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달라지는 게요. 물이 끓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예. 물이 끓기 전까지는 이게 뽀글뽀글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물이 끓을 때 한꺼번에 끓어오르거든요. 네. 이 전환이 마치 인플레이션이 올 때도 모두가 디플레이션 온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인플레이션이 온 것처럼 예. 국채에 대한 생각도 진짜 한순간에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좋다고 해서 지금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즉 올해 11월이잖아요. 요때를 전후로 해서 미국 국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미리 상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군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 문제랑 연관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국채에 대해서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분석하는 그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무거운 자산이 아마 자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도 국채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일부 없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 바이백 20년 만에 중장기 국채를 시장에서 다시 사주는 이 바이백을 실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내용은 뭐고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실제 먹힐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바이백이라는 걸 한다는 게 지금 미국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에서는요, 1분기보다 2분기에 국채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장기채 발행은 더욱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옐런이 어떤 발표를 했느냐? 이대로 가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줄 주체가 없다는 걸 예. 옐런도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서방 국가들
유럽 국가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사실상 거의 4월까지 영끌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미국 국채를 다 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제 5월이면 뚝 떨어진다는 걸 예. 옐런 재무부 장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장기 국채는 계속 발행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장기 국채가 튀어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그 뒤에 금리가 바뀌는 건 미국 재무부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발행 당시에 이 금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예. 10년 만기 국채, 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국채 금리가 5%냐, 예. 3%냐에 따라서 이걸 10년 동안 계속 갚아 나가야 되고 막 30년 그렇죠. 동안 갚아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발행 당시의 금리가 낮아야만 미국 국민들 특히 후세대한테 큰 손해를 끼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5월부터 7월 사이에 더 이상 만약에 유럽 국가들도 이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열심히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없다. 예. 그래서 옐런이 낸 꾀가 뭐냐? 바이백인 거죠. 예.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장기 국채는 발행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예. 수 없이 이건 차입위원회에서 꼭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 장기 국채를 자기들이 사는 겁니다. 네. 근데 미국 재무부 돈 없잖아요. 남의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바이백을 하느냐? 단기채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발행을 해서 단기채로 조달한 그런 돈으로 예. 이런 10년 만기 뭐 또는 30년 만기 국채를 시장에서 다시 사들이는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네. 미국에서 바이백을 한 거 사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언제였냐? 2001년 뭐 이럴 때였어요. 예. 그때 바이백 때는 미국이 진짜 오랫동안 이제 적자를 보다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흑자 난 돈으로 뭐 하지? 그러면 국채 사들이자 해서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이 만약에 지금 이제 흑자를 내고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면 시장에선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애플이 엄청난 적자 기업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애플 주주 여러분 이거 적자란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네. 근데 엄청난 적자를 보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돈도 없는데 남이 돈 빌려갖고 은행 돈 빌려갖고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한다. 그럼 시장에서 제정신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2000년에 있었던 바이백, 미국의 바이백은 재정 흑자 상태에서 바이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건강한 바이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옐런 재무부 장관이 한 바이백은 뭐냐? 지금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장기 국채 금리가 튀어오를까 봐 예. 이걸 막기 위해서 장기 국채를 대신 사주는데 지금 이제 단기빚 그야말로 단기빚을 내서 장기 빚을 갚아준다? 이게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5월 29일부터 시작해서 7월 23일까지 하거든요. 네. 그동안은 분명히 장기 국채를 금리를 내려주는 효과를 조금이라도 가져오겠지만 네. 문제는 워낙 많은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기 때문에 바이백이 끝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겠죠. 네. 지금까지 말씀 주셨던 미국 국채 시장의 변화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사줄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묘수로 바이백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국채 발행을 성공시키고 국채 시장을 안정시켜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걸 막아보려는 처절한 노력이 보인다는 건 그건 달리 말하면 그만큼 국채 시장에서의 국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높은 선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인들 또는 많은 개인들은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제 적용받는 여러 가지 시장 금리는 앞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저는 단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 거 네. 예전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2.5 아래로 떨어지는 예. 그런 시대가 오기는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국채 금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 그나마 시장의 충격이 덜한데 네. 지금 계속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국채 금리가 올랐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국채는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에서 엄청나게 발행하니까 올라갈 요인은 있는데 바이백이라는 게 또 당장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바이백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당장 보여주는 게 예. 자, 5월 29일 날 최초의 바이백이 있었는데 예. 그 바이백 직전까지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4.6%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5월 29일 날 바이백을 시작해서 계속합니다. 6월 예. 4일도 하고 6월 10일도 하고 이렇게 바이백을 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네. 이걸 총 7번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바이백을 하니까 이 4.6%였던 이 금리가
4.18%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예. 이게 두 번의 바이백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는데 6월 10일에 세 번째 바이백이 있었는데 예. 이게 또 효과가 약간 뜨뜻미지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백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바이백을 하냐면 자, 매번 20억 달러씩 일단 쿠폰채 같은 경우는 예. 해줍니다. 이 장기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쿠폰채, 장기채 같은 경우에 계속 중장기채를 할 때 문제는 매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억 달러라고 총 7번 동안. 근데 첫 번째 20억 달러를 투입했을 때는 분명히 시장에 효과가 있었어요. 예. 두 번째도 있었습니다. 예. 6월 4일까지. 근데 6월 10일 바로 어제였잖아요. 예. 어제는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옐런이 지금 진짜 온몸으로 진짜 막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국채 시장을 지금 다 막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채 시장은 지금 홍수가 나서 막 넘치려는 댐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 옐런 혼자서 이제 온몸으로 막고 있는데 바이백 같은 걸 7월 말까지 7월 23일입니다. 정확하게. 예. 자, 그때까지 이제 앞으로 국채 시장의 이런 어떤 흔들림 올라갔다 내려갔다 진짜 정신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라서요. 아마도 이제 이게 금융시장에 아니 이거 이렇게 국채금리가 안전자산인데 흔들린다? 그럼 도대체 내가 안전자산을 어디다 투자하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가 뭐 떨어지지 않다. 시장금리가 안 떨어지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변동성이 변동성. 커진 것.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국의 국채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선 이후의 경제정책 변화 이것도 우리가 좀 가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 어떻게 변화가 크게 있을까요? 네, 저는 대선 이 11월 달 이후에 진짜 많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진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 현재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막고 있으니까 저는 옐런 재무부 장관이 7월 23일 이후에도 분명히 뭔가 또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옐런 재무부 장관에 대해서 월가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 만약에 대선에 질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 남은 1달러까지 다 쓰고 떠날 거다. 이렇게 월가 사람들이 약간 농담도 약간 섞고 자조적인 그런 예, 얘기를 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는 거라면 사실 돈을 더 이상 남겨놓을 필요가 사실상 옐런한테도 없는 거고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어떤 재무부 장관보다도 더 정치적인 예.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부분 즉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진짜 마지막까지 댐이 안 무너지게 하는 그 노력과 그다음에 마지막 1달러까지 쓰는 모습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미국 경제가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변동성이 진짜 커질 건데 이건 이제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달러 가치가 막 요동치고 예. 올랐다 떨어졌다 했습니다. 금값이 막 올랐다 떨어졌다 했습니다. 왜?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도대체 경제 정책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시장이 반응하고 적응하는데 한 석 달 걸렸습니다. 예, 예. 그런 현상이 아마 11월부터 한 석 달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찌 보면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도 한동안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들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그러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국채가 어떻게 보면 반안전자산 정도 수준으로 변동성이 커진다면 앞으로 안전자산의 수요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네, 지금 반안전자산 이건 절반 말씀하신 거죠? 예, 네. 예. 안티는 아닙니다. 그죠? 네. 네, 저도 절반 정도의 안전자산,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건 아니고요.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이런 약간만 말씀드리면 저도 미국 국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초단기채 중심으로 갖고 있어요. 이거 안전자산 받거든요. 예. 그래서 초단기채 중심으로 이걸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야? 지금 안전자산이 그럼 도대체 뭐냐? 이런 고민을 하실 예. 거예요. 근데 세계가 지금 현재 패권 전쟁을 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조차도 패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방의 국가들, 뭐 캐나다, 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안전자산을 그래도 미국 국채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도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친중 국가들 그리고 중국은 예. 금을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중국과 그리고 친중 성향의 국가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예. 미국 국채를 팔고 예. 금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친중이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약간은 대척점에 있거나 미국하고 아주 친하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자꾸만 중앙은행이 금을 자꾸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중앙은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재밌는 현상은 개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금을 사는 게 애국이다. 그래서 금사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예. 우리 금모기 운동하고 정반대죠. 예. 우리는 갖고 있던 금을 예전에 내놓았는데. 98년 IMF 외환위기 때 내놨는데 예. 중국은 지금 당장 금을 사라. 달러 같은 거 사지 마라. 이렇게 국민들한테도 이런 운동이 벌어졌고 또 하나 금을 사는 또 이 특정 주체가 어디 있냐. 예.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같은 나라입니다. 네. 여긴 국민들이 기회만 있으면 금을 삽니다. 왜? 달러 사는 거 뭐 이런 거 눈치 보이거든요. 이거 자꾸만 당국에 신고되고 막 그러니까 내가 달러 갖고 있는 거 갖고 자꾸 시비 거니까 금은 얼마 산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튀르키예는 기회만 있으면 이 국민들이 금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잘 못하게 하는 이런 예. 제도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을 놓고 정말 양 진영이 이게 안전자산이네 저게 안전자산이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가상자산까지 지금 이 안전자산에서 나도 한번 껴줘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자산의 기준조차도 흔들리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될까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지금 기조, 흐름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어디로 가야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분께서 아마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매번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 고민이 묻어나 있고 네. 진짜 표정도 이렇게 굳어 계신 걸 요즘에 보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어떤 때는 지금 현재 미국의 눈치를 자꾸만 보는 거예요. 예. 미국이 저렇게 강경하게 지금 계속 고금리 하는데 우리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랑 그다음에 아니 근데 우리가 미국만큼 튼튼한 나라가 아니잖아. 근데 네. 유럽은 벌써 금리를 낮췄네. 네. 그러면 우리도 미국이 아니니까 뭐 금리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글로벌 시각에서도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시각인데 예. 대한민국 경제가 아무래도 이전만큼 튼튼하지 않고 성장 동력이 떨어진 상태니까 금리를 빨리 낮추고 싶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뜻대로 안 되는 게 막 1분기 성장률이 의외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 발표를 할 때 기자들이 약간 항의성 질문을 했잖아요. 아니 총재님 우리나라 경제 안 좋을 거라면서요. 근데 1분기 왜 이렇게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거 예측 틀리는 건 뭐 국제기구도 다 틀린다 이렇게 예. 말씀하실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국내적으로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락가락하는 지표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미국을 따라갈 것이냐 유럽을 따라갈 것이냐 그야말로 한국은행의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물가 상승률 2%가 아니라 2%보다 조금 높은 2.3% 수준까지만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도 금리 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셨거든요. 그건 그만큼 물가가 빨리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먼저 낮춰주고 싶은 그 마음이 투영된 거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마음이 약간 급하신 부분이 전 그쪽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사실은 뭐 1분기에는 깜짝 성장이 나와서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하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좀 약화되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데 이걸 만약에 2%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오면 그 모든 책임에서 한국은행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기회만 되면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미국도 같이 금리를 낮추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데 그렇죠. 만약에 미국이 이제 뭐 9월에 금리를 낮추네 마네 여러 가지 지금 전망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우리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낮추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의외로 좀 금리를 늦게 낮춘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2.3% 정도 갖고 낮추기 시작했는데 환율이 튄단 말이죠. 예. 지금 환율도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예. 1,370원, 80원 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는 금리를 낮췄는데 미국이 안 낮추면 1,400원대, 500원대 가는 것도 사실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네요. 제가 1,120원 정도일 때 환율이 그렇게 예. 낮을 때 제가 지금 달러 사셔야 됩니다라고 방송했다가 댓글에 악플로 정말 엄청나게 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환율로 왜 왔느냐. 저도 그때 왜 그랬냐면 인플레가 올 거기 때문에 이 환율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대한민국은 인플레에 취약한 산업군을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인플레에 강한
그런 산업군을 많이 갖고 있죠. 예. 에너지, 뭐 식량 그리고 독점적 기업들. 근데 대한민국은 전부 다 가격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에 가격 경쟁하지 않고 독점을 하거나 아니면 브랜드 로열티가 있는 도대체 기업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잔뜩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플레 어떤 나라가 더 강할 것이냐? 당연히 미국이 훨씬 더 강하고 인플레가 오면 이렇게 환율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금리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 환율에 문제가 생기고 물가가 다시 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은 총재님이 쉽게 좀 주무시기가 힘드시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요즘. 네. 한은 총재만 못 주무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못 잘 것 같아요. 금리는 계속 높은 상황에서 금리 낮춰달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또 환율이 요동칠 것 같고 그럼 도대체 우리 이런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변동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거 이제 진짜 이 시점에서 이 충고를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데 혹시 제 방송을 지금까지 계속 보셨던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원칙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전체 자산에서 우리가 모든 자산을 원화로 갖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네. 그건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통화의 0.5%밖에 안 되는 통화를 우리가 전 재산을 몰빵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원화에 몰빵 투자를 한다는 것은 예. 진짜 0.5%라는 특이한 자산에 몰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3년 평균보다 이 예. 환율이 낮아지면 예. 달러로 전 금융 자산의 50%를 바꿔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50이나요? 네, 그게 1,120원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때 3년 평균 1,120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왜 50%냐?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나머지 자산들도 또 있잖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보험이나 뭐 아니면 뭐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생각해 볼 때 부동산 있는 분들 금융 자산에 50% 바꿔놔봐야 아마 달러 자산 10%도 안 될 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50%를 제시했던 거고요. 금융 자산의 50%를 근데 언제 바꿔야 되냐? 이 환율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3년 예. 평균.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쓰거나 뭐 방송할 때 그때가 항상 3년 평균이 1,120원이라서 1,120원 아래만 바꿔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환율은 3년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네. 요즘은 이거 계산 되게 쉬워요. 여기저기서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내려갈 기회가 있으면 조금씩 뭐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한 금융자산의 한 3%, 2%씩 계속 꾸준하게 바꿔나가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그 달러 자산 어떻게 하느냐? 이거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아니죠. 네. 미국 국채라든가 저처럼 초단기채 중심으로 운영한다든가 예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산다든가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금을 제가 1,400달러 이때 1트로이온스에 그때 또 KBS에서 나와서 1시간 동안 네. 그때 최경의 경제쇼거든요. 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1,400달러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금사라고 말씀드리고 50분 동안 금사라고 말씀드렸다가 투기를 조장하냐 욕 먹었습니다. 근데 아니 금 사는 게 왜 투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때 1,400달러였는데요. 지금은 금값이 일시적으로 너무 비싸고 그 금을 산 주체들이 주로 중국이나 튀르키예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탄탄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금 사기는 좀 어려운데 금값이 혹시 싸지면 저는 전체 금융 자산의 한 7.5에서 10% 정도를 갖고 있는 게 칼 아이칸 아니면 레이 달리오가 권하는 권장 비율입니다. 제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정도를 항상 권해왔죠. 안전자산을. 아마 우리 박사님뿐만 아니라 요즘 체감으로도 진짜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게 진짜 해외 주식 투자라든가 금융 투자를 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고 있고 돈에 그런 쏠림이 있잖아요. 네.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달리 말하면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어오는 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네. 그거 참 이게 어려운 말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증시가 사실은 장기 우상향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고 많은 분들이 분노하실 네. 것 같은데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서야 1989년 주가 근처에 간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2006년 주가 수준에 이제야 좀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때보다 고작 한 15% 정도밖에 안 높아요.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이 달러 자산을 50% 이상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제가 공영방송 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 예. 국민들이 달러 자산을 이렇게 달러 값이 쌌을 때 갖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같은 게 또 왔다.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차익 실현도 하고 예. 동시에 대한민국의 외환 시장도 튼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3년 전에도 제가 공영방송 기자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고 다만 지금은
그렇게 환전을 할 때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막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냐에서는 제가 3년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악플에 달렸고 지금은 약간 너무 적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요 정도가 제 약간 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워낙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그래서 변동성도 너무 큰 시장, 그리고 예전과 같은 돈의 흐름도 아닌 이 시장, 이런 복잡다기한 걸 유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우리 박종훈 박사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